네가 지금 이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고. 분명 문제가 유출됐거나 미리 수를 써서 문제를 푼 거 아니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그 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수와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입니다.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던 제 삶은 하버드에 입학하면서 180도 바뀌었어요. 하버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샤오위였습니다. 샤오위는 첫 수업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질문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위의 말과 행동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중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 같은 말들을 자주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한국보다 중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민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샤오위는 유독 민이를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 중 민이가 발표를 할 때면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이 강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샤오위의 행동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샤오위의 행동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 미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정말 심각했죠. 한 번은 미니가 수업에 3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께 사과하고 자리에 앉는 미니를 보며 샤오위가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 중요한 수업인데 늦게 오다니. 미니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또 다른 때는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였죠. 미니가 자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샤오위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이 정도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구나. 미니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미니를 봤을 때도 샤오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쟤는 맨날 도서관에 있어. 근데 성적은 별로더라. 아마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미니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미니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 실력은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지.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죠. 미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샤오위의 날카로운 말솜씨에 맞서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갈등했어요. 미니를 돕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할 곳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있었죠.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반에서 중요한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미니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샤오위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미니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니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용해 AI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샤오위가 손을 번쩍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이 연구, 정말 미니 씨가 한 건가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미니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미니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오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국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다른 곳에서 베낀 내용들 아닌가요? 이번에도 미니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샤오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니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았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손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는 미니의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기 시작했죠.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여러 학생들이 미니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미니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변화하는 태도, 하버드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샤오위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의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발표 수업 이후로 샤오위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미니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중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동안 샤오위는 여전히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의 가오카오 중국대학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우리는 이미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수없이 봤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죠. 드디어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교수님이 성적을 공개하셨는데 놀랍게도 미니가 1등을 했더라고요. 샤오위는 2등이었죠.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샤오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시험지가 유출됐을 거예요. 미니가 1등을 할 리가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샤오위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니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하지만 샤오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중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샤오위, 그건 단순히 인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능력을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샤오위가 더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교육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샤오이,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견해 아닐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샤오이는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모르는 거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봐.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거야. 심지어 우주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쯤 되자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샤오이,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제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샤오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차피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 나라야. 그들의 성공은 다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한편 민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샤오이 학생,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결과를 얻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희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아까 샤오이 편을 들었던 학생들조차 민희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죠. 이 사건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샤오이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고 반대로 민희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커져갔죠. 그러던 중 교수님은 샤오이에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언가를 검색하고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먼저 샤오이 학생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유학생 통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비율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샤오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교육의 우수성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해외 고급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국 내 교육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어 해외 유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어서 교수님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교육 방식과 철학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많은 대학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연구 주제나 방법론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같은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쌍인류 정책이라는 정부 주도의 대학 발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책은 대학의 연구 방향을 국가 전략과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되 학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죠.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대비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피인용 지수가 높은 우수 논문의 비율이 한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반면 중국 대학 졸업생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자유예요. 한국의 대학들은 정치적, 이념적 제약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주제들은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어요. 이는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샤오위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중국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샤오위 학생, 그 주장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의 IQ 순위를 보여주는 표였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IQ 순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107.5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6.99로 2위이고요. 이 말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샤오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샤오위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이 단연 1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요. 게다가 참가자 수를 보세요. 한국은 훨씬 적은 인구로 이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IQ만으로 한국가나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IQ는 지능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창의성, 감성지능, 사회성 등 다른 많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IQ 논쟁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샤오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실력을 한번 겨뤄볼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행렬식이 뒤섞인 문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니와 샤오위 두 분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미니와 샤오위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샤오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분필을 들자 교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샤오위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5분, 6분, 7분. 샤오위의 칠판은 빠르게 채워져 갔지만 미니는 여전히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샤오위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고 미니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마지막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3, 2, 1.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숨가쁜 10분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칠판을 바라보니 미니와 샤오위는 정답과 풀이를 전부 다르게 도출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두 사람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죠. 재미있군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자 샤오위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니의 표정 변화는 없었고 살짝 불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도 샤오위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완벽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미니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샤오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미니 학생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미니에게 물으셨어요. 미니 학생, 이런 고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접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버드에 와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이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샤오위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미니가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쉽게 풀 수 있죠?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샤오위에게 집중됐죠. 샤오위는 미니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아니면 교수님께 미리 문제를 받아봤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니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샤오위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미니의 눈에는 동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 실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신의 풀이도 훌륭했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샤오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너 같은 한국 학생이 어떻게 나보다 잘 풀 수 있어?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넌 분명 부정행위를 한 거야. 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예요. 샤오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죠. 하지만 미니의 차분한 태도 앞에서 그의 분노는 점점 수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샤오위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지금껏 당신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뒤에서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샤오위가 미니를 한국에서 온 촌뜨기라고 부르는걸요. 저는 샤오위가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샤오위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보다는 당혹감으로 가득 찼죠. 이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싫어하고 험담했죠. 하지만 결국 성적은 한국 학생이 훨씬 좋았어요. 그때도 한국 학생은 항상 침착함과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미니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 게 눈에 보였어요. 반면 샤오위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의 주변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갈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니의 태도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반면 샤오위의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하버드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요? 이렇게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무시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국적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중국 학생을 보고 저도 괜시리 화가 나기도 하고 미니 학생의 침착한 태도 앞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스스로가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시청하시면서 제 감정을 느껴보시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국 학생 레이예요. 오늘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사 강의실로 향해요. 우리 수업의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 역사학자이신데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유명하시죠. 독일 출신이시지만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었어요. 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공책과 펜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발전 이야기는 늘 신기하고 인상적이거든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어요. 영국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타카시라는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타카시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발전 기반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타카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죠. 타카시 군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타카시의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동시에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무표정했지만 몇몇은 은근히 타카시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하고 싶었지만 차분히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교수님은 분명 공정하고 학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강의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타카시의 다음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타카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교수님,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입니다. 우리가 35년간 한국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타카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낄 수 있었죠.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일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타카시 군, 그건 매우 강한 주장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카시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광채가 어렸죠. 물론이죠.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칠판 앞으로 나와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먼저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타카시는 칠판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크게 적었어요. 철도, 항만,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근대적 인프라의 기초를 모두 일본이 닦았습니다. 예를 들어 1899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는 누가 건설했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더욱 힘주어 말했죠. 1910년 한일병합 당시 한국의 철도 길이는 고작 362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때는 무려 6,362km로 17배나 늘었죠. 이게 없었다면 한국의 빠른 산업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다음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는 에듀케이션이라고 칠판에 썼어요. 근대적 학교 제도, 의무 교육 개념, 심지어 대학 제도까지 모두 일본이 도입한 겁니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통해 근대적 교육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문맹률을 크게 낮췄죠. 1910년 한국의 문맹률은 무려 95%에 달했지만 1945년에는 2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 일본의 공로입니다. 저는 옆자리의 한국 학생을 힐끗 보았어요. 그 학생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죠. 타카시는 거침없이 계속했어요. 산업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인더스트리라고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농업 기술 개선, 광산 개발, 공장 설립 등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1,300만 석이었지만 1937년에는 2,500만 석으로 거의 2배나 증가했어요. 이는 일본이 도입한 선진 농업 기술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카시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자체가 일본을 모방한 겁니다. 그는 이코노믹 모델이라고 칠판에 썼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심지어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까지 모두 일본의 전후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6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일본의 전후 경제 부흥 계획을
그대로 본뜬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한국인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의 통치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35년간 한국을 근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타카시의 주장은 너무나 도발적이었고 한국 학생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일본 학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카시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타카시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심지어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동경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닐까요? 이건 무의식 중에 일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한 학생이 소리쳤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다른 학생도 가세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는 우리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착취한 거야. 우리의 자원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잖아. 순식간에 강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교수님이 진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학생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뜨거운 감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국 학생인 제게는 다소 낯선 광경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논쟁을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카시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색마저 느껴졌죠. 반면 한국 학생들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교수님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셨어요. 진정들 하세요.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카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타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폭력 사태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건 학문적 토론의 장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이런 격렬한 논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동시에 이런 논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타카시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순간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타카시 군,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매우 편향되고 위험한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타카시가 쓴 내용 옆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프라 문제부터 짚어봅시다.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인프라가 건설되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퍼퍼스라고 크게 썼어요. 철도, 항만, 도로. 이 모든 것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 그건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죠. 타카시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죠. 맞아요.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이었나요? 교수님은 에듀케이션 컨텐츠라고 썼습니다. 일제는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로만 수업을 진행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철저히 무시되었죠. 이건 교육이 아니라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펴졌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쌀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수님은 라이스 익스포트라고 썼어요. 대부분의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죠. 191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6kg이었는데 1944년에는 51kg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어요. 이게 발전입니까? 타카시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한국이 일본의 모델을 모방했다고요?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교수님은 이코노믹 미라클이라고 썼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강의 기적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팬스 버블 이코노미라고 칠판에 썼습니다. 타카시 군,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왜 90년대에 버블 경제가 터졌을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거품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죠. 하지만 90년대 초, 이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극복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이건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제 모델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타카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관점을 고려해야 해요. 일제강점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은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코리안 이폴츠라고 칠판에 크게 썼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타카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역사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승자와 패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교수님의 반박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타카시가 다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거든요. 교수님, 존중합니다만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주세요. 타카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통치가 완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많은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평가할 때는 당시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주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교수님은 표정 변화 없이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용기를 얻은 타카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들 역시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 중 어느 곳도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달랐겠지만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타카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일본의 통치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아시아의 다른 식민 통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카시의 발언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고 모두가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타카시의 새로운 주장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게다가 타카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뒤에는 일본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이후 일본은 한국에 상당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교수님이 끼어들려 했지만 타카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문화적인 면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 예를 들어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에서 일본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야구도 일본을 통해 전파되었죠.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문화 교류지.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야.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학생도 가세했어요. 우리 문화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 단순히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교수님은 간신히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강의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흥미진진한 논쟁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타카시를 바라보셨습니다. 타카시 군, 당신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문화적 영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영향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카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의 고유 문화는 억압되었고 말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인들은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의 문화 전파를 단순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카시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대 문화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화는 교류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 다른 쪽에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될수록 타카시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갔어요. 마지막으로 타카시 군.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인지, 어떤 사실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편향되어 있어요. 타카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타카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 때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펼치던 타카시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한 충격이 컸던 거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강렬함,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이날의 수업은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타카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국의 발전은 일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게 일본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닌 교수의 이야기 덕분에 국적이 다른 학생들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